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재부 2차관 하고 있는 최상대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사실 평일에서 애로사항이 오시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동안에 저희 김영건 국장하고 서로 맺은 인연 바탕하에서 오늘 다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따가 논의할 주제는 굉장히 논의는 많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좀 답답한 이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할 텐데, 그러한 저출산 관련해서 의견 수렴 내지는 교환을 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간단히 좀 발제를 하고, 이 안에 이제 어떤 맥락하에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슈가 향후의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하고도 어떤 링키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끝나고 나서 저출산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재정운용의 지향점, 그리고 재정준칙, 재정비전 2050 이렇게 큰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의 지향점 관련해서 재정당국에서는 항상 이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5년 단위의 중기재정 계획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같이 동시에. 근데 항상 저희에게 주어지는 숙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숙제가 항상 주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미래 세대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태를 넘겨주는 어떤 건전한 재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건전 재정만 주안점을 두다가 현재 여러 가지 당면 현안이라든지 미래 대비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 복지라든지 이러한 지원을 또 소홀히 하게 되면은 건전 재정을 뭐하러 하는 거냐? 궁극적으로는 건실한 재정이 바탕이 돼야 되지만은 그 건실한 재정 바탕 하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정에서 뒷받침하는 책임 재정이 같이 구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항상 요구를 하고 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저희 재정당국의 숙제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재정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재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결국에는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토론하는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 위기, 이 부분이 향후의 중장기 한국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이미 시연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그 부분이 심화될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그래프에 보시면은 빨간 것이 잠재 성장률입니다. 20년 기준으로 한 2% 조금 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통계청이라든지 KDI 같은 데서 전망하는 바에 의하면 2070년 정도 되면 거의 0%대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파란 선은 노년 부양비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쉽게 말하면 청년들 몇 명이 노인을 부양하느냐,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20년도에 21.8%, 한 20%대라고 하는 것은 청년 한 5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한다는 얘기고, 70년도에 100까지 간다는 거는 실제로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한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청년의 부담이 5배 늘어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등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복지 지출의 국제 비교를 할 때 GDP 대비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20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GDP 비율로 한 12.5%, OECD 평균이 한 20%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인데,
이게 실제로 2040년 가면은 거의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고 2060년 때는 거의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재정의 3대 요소로 저희는 세 가지를 꼽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단년도 예산이나 중기재정 계획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는 것.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코로나라고 하는 요인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본 예산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9% 내외의 총지출 예산 증가율을 보이다가 지금 금년도 예산, 작년에 편성했던 금년도 예산은 5.1%로 이러한 과정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24조 원 정도 되는 지출 구조를 해서 총지출 증가율의 트랙을 9% 내외에서 5% 내외로 변경한 단년도 예산과 중기재정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그 건전재정 기조 전환과 함께,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뒤에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1년, 5년 단위의 건전재정 기조에 국한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 변화라고 하는 위기는 중장기적으로 쭉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중장기 시기의 재정 혁신을 위해서 재정 비전 2050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정 준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정 준칙은 쉽게 말하면 매해 나라 살림을 적자 수준을 제한해서 빚이 쌓이는 속도를 조절하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의 재정 준칙 도입 방안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간결성이라고 해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그것을 GDP로 나오는 관리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로 유지하는, 그러함과 함께 실제로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 한 50% 정도 되는데,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좀 더 타이트하게 수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2% 이내로 축소하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할 경우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올 때 너무 이거를 경직적으로 이 준칙을 준수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책임 재정, 그 당면 현안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 정부 정책 그리고 재정에서 뒷받침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다른 외국 선진국과 동일하게 경제 위기 등 예외 상황에서는 적용을 면제하는 뭐 그런 조치가 수반이 되고, 그리고 이게 쉽게 바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럽의 EU 재정 준칙도 채무 비율 60%, 재정 수지 마이너스 3%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준칙은 왜 지금 도입해야 하는가? 실제로 재정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미 재정 준칙 측면에서는 지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채무가 300조에서 한 660조 정도 늘었으니까 한 360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은 17년 이후 18년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부분과 확장적인 어떤 재정 운영 이런 부분들과 접목이 되면서 실제로 17년에서 22년까지 국가 채무가 거의 400조 원 정도 늘어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17년까지 거의 11년간 늘어난 국가 채무 규모보다 17년에서 22년까지 늘어난 국가 채무 규모가 더 크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규모도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규모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GDP 대비 비율로 따져야 되는데, GDP 대비 비율로도 36%에서 한 50% 정도, 14%포인트. 예전에는 보통 뭐 5년간의 GDP 비율이 뭐 4 내지 5%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어떤 그런 추이였는데, 지난번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그 KDI라든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러한 추세대로 가게 되면은 2060년도가 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150% 내외 정도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재정 상태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도 IMF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재정준칙 법제화는 빨리 좀 서둘러야 되는 어떤 과제다. 한국에서 그러한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과 비교해 보면 전 세계 105개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OECD 국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8개 국가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재정준칙과 관련된 약간의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복지 혜택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문제제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2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준칙이 도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재정준칙을 도입을 전제로 해서 재정준칙이 도입됐을 때에 적용되는 어떤 그 기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실제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총 예산 증가율이 5.1%였는데 그러한 기조 하에서도 사회복지 지출이 5.7%로서 높았고 더 나아가서 거기 복지 지출 안에 취약계층 핵심 복지 지출만 가장 중요한 복지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게 22년 대비 12.0% 증가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유럽 국가의 스웨덴, 핀란드 이런 부분 나라들이 선진 복지 국가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나라들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재정준칙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의 GDP 비중이 우리의 2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복지 지원 확대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뭐 2030 세대인데 재정준칙이 뭐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저출산 논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재정준칙은 뭔 얘기냐 이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결국에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지금 이미 진입됐고 이 부분이 계속 심화될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노년 부양비 측면에서 현재는 5명의 청년이 1명을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인구 구조 변화로 계속 하다 보면은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면은 계속 빚이 쌓일 테고 그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빚으로 축적이 될 테고 예를 들어서 여기 2030 세대 청년 세대 분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소득 수준이 뭐 그렇게 높지 않고 뭐 보유한 자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지만 결국엔 평균적으로는 중장년층으로 가면 갈수록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보유한 자산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장년층 세대가 됐을 때 저러한 어떤 재정 운용을 계속 지속 가능성 있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걸 위해서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 틀을 도입해서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빚은 계속 쌓여갈 테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빚은 쌓여갈 테고 궁극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장년층이 됐을 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는 재정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러한 빚을 갚거나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이러한 논의로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장년층이 부담하는 세부담보다는 앞으로 현재 청년 세대가 중장년층이 됐을 때 부담하는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룰 세팅이 아니고 현재 2030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세대가 중장년층이 됐을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세 부담과 추가적인 세 부담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청년 세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강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자면은 조세 부담률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해서 사회보험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빨간 선은 OECD 국가들이고요. OECD 국가들은 워낙 이제 고령화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갔고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보험에 대한 성숙 단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 국민 부담률이 증가되는 어떤 그 트렌드는 그렇게 급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국민연금도 지금 지급하는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작 단계이고 완전히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 지출이 막 늘어나다 보면은 저렇게 최근에 2012년부터 21년까지 나름대로 OECD 국가보다 더 급격하게 늘어난 어떤 국민 부담률이 아까 앞 보여드린 것처럼 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국가 채무가 2040년이 되면은 1억 원 정도가 돌파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현재는 뭐 한 3천만 원 미만인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2060년도에는 2억 7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을 국회의는 예산정책처에서 전망을 했고 예산정책처에서 2060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이 60%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재정을 관리한다면은 그러한 그 부담 수준은 거의 2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정 준칙은 청년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 세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비전 2050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어떤 재정 개혁의 어떤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재정에 초점을 맞춘 비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국가 전략 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범위가 좀 다르고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재정에 초점을 맞춘 비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2060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이 150%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저희가 재정 비전 2050에서 재정 혁신과 성장률 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국가 채무 비율의 증가 궤적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또 그 당위성은 대표적으로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41년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56년 정도 되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는 국민연금 개혁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연금 개혁과 교육 개혁, 노동 개혁 3대 개혁을 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령화율은 그 가장 중요한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일본 고령화율이 지금 36.5%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16% 정도 수준이고 2044년 정도 되면은 일본의 고령화율을 추월할 전망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2050년을 타겟팅을 하고 2070년까지 전망하는데 아직 뭐 3, 40년 많이 남았는데 뭐 지금서부터 난리냐? 하지만은 실제로 그 재정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도입을 한다고 해서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 힘들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조치를 하지 않는 동안에 재정의 빚은 계속 눈덩이처럼 쌓여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을 개혁해서 해야지 20, 30년 뒤에 닥칠 위험을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정 비전 2050의 전체적인 어떤 틀은 국민께서 맡겨주신 세금을 알뜰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쪽에 씀으로써 신뢰를 얻고 아까 말씀드린 건전재정과 책임재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과 그리고 양적인 어떤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뭐 경제 측면에서는 세계 10위권 내에 이제 이미 진입해 있지만은 삶의 질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선진국 체계 내에서 굉장히 그 거의 뭐 그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관심 이런 부분들을 더 기울여야 하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민간주도 성장 지원체계 개편, 지속 가능한 사회 투자 시스템 구축, 미래 위험 대비 재정 투자 체계 개편, 그리고 그 재정 인프라 및 거버넌스 선진화, 이러한 네 가지 축으로 전체적인 핵심 과제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논의를 하려고 하는 저출사안이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사회 투자 시스템 구축 안에 주요한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출산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할 테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 준칙과 재정 비전 2050, 미래 세대와 함께 재정이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제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